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복구의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효과입니다. 효과.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 대상을 지정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정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자, 특별건축구역으로 본대요. 자,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건폐율과 용적률, 특정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이런 거 다 지정해 놓게 되면 건물들이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일괄적으로. 그러면 도시가 굉장히 심심해요. 약간 옛날 그 구수련 지역의 도시에 가보면 모든 건물이 다 똑같죠. 개성도 없고 특별한 디자인이 멋진 그런 건물도 없고, 그래서 이런 지역을 나는 좀 특정한 지역을 나는 이 지역을 좀 멋있게 짓겠다.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 아니면 또 이렇게 짓겠다. 여기가 기존과 다르게 좀 지을 테니까 기존 건축법에 대해서 좀 완화해 달라. 용도 지역이나 그런 행위 제한에 대해서 좀 완화해 달라. 완화해 주면 거기에 걸맞게 좀 멋있게 도시 환경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특별건축구역, 그런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떤 지역을 거점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육성하는데 기존 건물과 비슷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멋있고 모이고 싶은 장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고 누가 봐도, 외국에서 와서 봐도 되게 멋진 관광지로 거듭나려면 좀 새로운 특색 있는 건축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 가서 특별건축구역 보시면 특별건축구역은 어떤 지역에서 지정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배우게 되겠죠. 예. 그 다음 건설기준 적용을 배제하는데 어떤 걸 배제하냐면 주부분이에요. 주택의 배치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리고 부설주차장,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요 기준, 건축 기준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겠다. 완화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용도 지역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거. 좀 뭉뚱그려서 써 있죠.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건물을 완화해 줌으로 해서 높게 지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지역들은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규정상 이렇게 건물이 하나, 둘, 셋, 네 동밖에 못 들어가는데 주택의 배치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이걸 좀 더 이렇게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한 동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동을 더 지음으로 해서 여기 토지주들은 어떻겠어요? 토지주들은, 건물주들은 큰 수익을 보겠죠. 큰 수익을 보니까 이 수익을 그냥 주겠어요? 그냥 안 주죠. 그래서 비용 부담을 하게 합니다. 자, 특강 특특시 시군구는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비용 부담. 여기에 이 건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 도로가 좀 더 확장돼야 된다면 이 확장돼야 되는 도로의 비용은 네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가 일부 좀 내라. 아니면 네가 다 하던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올림으로 해서 번 돈이 100인데 여기 150이면 어떻겠어요? 마이너스 50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치 상승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의지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 법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걸치는 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책 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1번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엄청 많이 나왔죠. 간평사도 많이 나오고 공인중개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결정권자냐, 그 다음 왜 이걸 하냐, 목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도 있지만 국방의 목적 때문에도 지정한다라는 거, 그 사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보시면 도시자연보호구역도 엄청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온 거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3번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그랬죠.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그랬죠. 여기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예외조항 있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게 학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박스 안에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지정되어 있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시행령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자, 미니멈 5년 있으니까 뭐 20년 이내로 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틀린 거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OX 문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가로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 다른 것들은 개별법에서 따르죠. 여기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을. 근데 박스 안에 보시면 자, 시행령은 좀 특징이 있어요. 이거 일단 걸치는 데지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리는 거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 중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시가와 조정구역 이게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로 붙지 말라고 여기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건물을 뭔가 지으면 안 되겠죠. 강력하게 못하게 합니다. 강력하게 못하게 하는데 여기 유일하게 되는 게 있어요.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에 의하여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만 뭐가 됐건 간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만 지장이 없다면 조건이 지장이 없다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주 얼마나 불가피하면 이건 해주겠어요. 이거는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인데 이거조차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주로 예외가 경미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농업이나 어업 같은 거, 또 농어촌에서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창고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대개들 법안에 보면 그런 거 허가 없이 하게 해줘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만큼은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해줍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걸 체크해 두세요. 자, 이게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밑에 1호, 2호, 3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죠? 생활에 근접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농업이나 농어촌 편의시설 같은 거, 마을회관 같은 거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아무리 경미하지만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특이한 내용 없고요. 책을 또 보시면 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저랑 페이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61페이지예요. 6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 계획. 이 계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해당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들어가는 건축물이겠죠. 이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에 대해서 반드시 규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계획에는 이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그래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에 관한 사항은 이 계획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근데 이 내용 기반시설과 건축물, 기건이라고 하는데 이 기건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랑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있어요. 성장관리 방안. 이 세 개의 계획에는 이 기반시설의 내용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뒤에 또 학습할 내용이고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랑 계획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뒤에 가서 배운다고 그랬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특정 지역의 용도 지역만 지정해줬지 도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안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 높이만 용도만 잘 지켜준다면 그냥 자율에 맡겨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성 있는 개발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안에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은 뭐냐면 주로 비도시 지역 그중에서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녹지, 자연녹지예요. 이게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니까 계생자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건데 도시지역이야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지만 비도시 지역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난개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모든 지역에다 이 성장관리 방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다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해서 이 수립 내용이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과 굉장히 유사한 계획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계획은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은 걸치는 지역 볼게요. 자,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인데요. 용도 지역이 내 토지가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다 보면 주거 지역에 딱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상업 지역에 걸칠 수도 있죠. 자기의 토지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갖고 여기는 주거 지역이에요. 여기는 상업 지역. 그러면 이때는 여기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자, 원칙은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이에요. 원칙이. 그러니까 예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원칙은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이고 그 외 행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 제한은 큰 곳 따라가요. 큰 곳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는 뭐냐면 이 작은 면적이 만약에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330제곱미터 이하면 그때는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정하는 게 아니고 가중평균합니다. 가중평균. 자, 보세요. 자,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정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 여기를 좀 넓은 데를 여기를 주거로
하고 여기 상업으로 할게요. 상업으로 하고 여기가 이제 각각이에요. 330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업지역은 건물이 좀 높게 지어지겠죠. 주거지역은 건물이 좀 낮게 지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지역은 330 이하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건물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미가는 해치니까 이럴 때는 가중평균 하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한다는 게 별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여기가 전체 자기 토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7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300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몇 퍼센트로 할까요? 용적률을 100%로 할게요. 상업지역이니까 500% 할까요? 너무 크다. 계산하기. 한 300%로 할게요. 300%로 하고 여기 주거지역은 100%로 할게요. 용적률이 각각 이렇게 있으면 가중평균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 100%니까 용적률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은 100%니까 700이죠. 여기는 300인데 300% 용적률이니까 9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1600제곱미터짜리 평이라고 할까요? 평이든 제곱미터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곱미터짜리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구해서 더하면 가중평균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각각 구해서 더한다. 그러면 가중평균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예외에서도 그 외의 행위는 큰 거 따라가는 거죠. 여기는 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다. 제곱미터로 해야겠네요.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지만 그 외의 규제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행위 제한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고도지구예요. 고도지구에 걸쳤어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내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고도지구에 딱 걸렸네요. 그래서 이게 고도지구예요. 고도지구. 그러면 어디까지 고도지구냐? 여기가 고도지구, 여기까지만 고도지구가 아니고요. 이 건물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토지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고도지구에 이 건물이 걸쳤을 때 여기 누군가 꼭 건물을 하나 더 짓겠대요. 구조건물로 건폐율도 남아돌고 용적률도 남아돌고 해서 하나 더 짓겠대요. 그러면 얘도 고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대지 이 전체가 다 고도지구니까. 근데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고도지구가 이렇게 됐어요. 건물에 걸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고도지구예요. 여기까지만 고도지구. 됐죠? 됐고, 그다음 방화지구예요. 방화지구는 요거랑 좀 얘기가 좀 달라요. 다르고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방화지구 걸치면 여기까지만 방화지구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걸쳤어요. 걸치게 되면 어디까지 방화지구냐? 그럼 원칙은 여기까지예요. 이 건물까지. 이 대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방화지구예요. 그럼 누가 여기 건물 짓는다? 그럼 얘는 방화지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건물에 여기를 방화벽으로 구획을 딱 정했어요. 정했다면 그때는 여기가 방화지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방화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지을 때 내화구조로 짓고 방염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내화구조로 짓는다. 내화구조로 짓는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화구조로 하고 여기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불연제로도 마찬가지예요. 불연제로도 여기까지만 불연제로로 하고 여기는 불연제로로 안 해도 되죠. 이 내화 구조로 짓거나 불연제로로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건축물 짓는데 올라가죠. 그러니까 방화벽 설치하고 여기는 방화지구의 규제를 안 받는 게 건축비가 싸겠죠. 그러니까 대개는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여기 나온 방화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녹지 지역이에요. 마지막으로 녹지 지역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 이렇게 자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녹지 지역에 이렇게 걸쳤어요. 녹지 지역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이에요. 각각. 원칙은 뭐였죠? 건폐 용적률은 각각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큰 대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녹지는 다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각각 정하는 거예요. 여기 거 따로 여기 거 따로 각각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면적이 얘도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해줘요. 가중평균 해주고요. 다만 그 외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뭔가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걸쳤다 그러면 뭐 이 얘기 다 배제하고 방화지구와 고도지구 원칙에 따라서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지구와 방화지구가 우선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못 봤던 책 좀 보시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